오늘 증시, 호재, 악재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뉴스는 이제 미국의 7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채가 굉장히 좀 호조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이제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3대 증시도 이제 전약 후강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상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산업군이 뭐 엄청나게 치고 나갔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좀 피와 그다음에 초록이가 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향후 흐름들이 진행이 가면서 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대의장을 또 보니까 네. 기술주들이 또 조금 이제 또 빨간색을 또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빨간색이라서 순간 그리고 섹터 덜컹했네요. 맵에서 빨간색이 아니라 네, 이제 상승을 좀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금일 시장부터 반도체가 다시 좀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지수도 사실 반도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건강한 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짧은 조정은 아닐까요? 너무 짧은 조정이어야 해요,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오늘 뭐 앞에서도 이제 TV 토론에서 이제 네네네. 한 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오늘 사실 트럼프 쪽이 굉장히 우세했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이 뭔가 칼을 뽑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그렇지. 대통령이. 뭔가 급해졌지. 그러면 분명 환호를 받으려면은 경기를 활성화시킬 거고 정책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만한 뭔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7년물 국채에 대한 호조와 엮어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샥 하고 해보면 생각보다 조정이 길면 안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뒤에 화면에 하나 더 있으니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부정적인 뉴스는 그러니까 사실 뭐 나이키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거는 미국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별로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선제적으로 좀, 계속 뉴스 별로 좋은 뉴스 별로 없지 않았어요, 나이키. 뉴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리포트 애널리스트에서의 매수 의견과 강력 매수 의견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요번 달 뭐 이제 최근 들어서 한 8개 정도가 목표가를 하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실적 발표 전에, 특히나 직전에 뭔가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의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좋지는 않겠죠. 근데 뭐 당연히 나이키 같은 이런 기업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도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조금 더 센티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여기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일단은 예상치보다 실적도 잘 안 나왔고요. 그리고 경쟁사의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점유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소비단에서의 큰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한테 밀리고 있다. 리복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원래 나이키, 리복 이 두 개 아니에요? 이거 걔네 말고 이제 다른 쪽 하나 또 신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쪽이 지금 완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올림픽이나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나이키 막 신발에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랑 정반대니까 이거 심각하다. 이런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빼진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에 엔비디아 및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하락을 넣었는데, 요거에는 또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과연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아까 국채랑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섹터 맵을 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도 빠지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라클, 어도비,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뭐 CRM 이런 애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항상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갈 때 패턴이 뭐냐면, 오라클이나 어도비나 요런 AI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요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다거나 이런 주력 기업이
상승이 나올 때 슈마컴이 급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게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칩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시장을 바라봤는데 요게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있고 사실 올해 안에 초과 수요가 끝난다라고 보는 관점은 그 어느 곳에서도 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징후를. 내년이면 또 몰라요.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독주도 지속이 될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긴 했지만 목표 주가 JP모건이 130에서 180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조금 느낌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왜냐면 목표 주가를 괜히 상향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업황이 좋은데 이게 빠지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연관이 되어 있고 얘네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주가가 은근슬쩍 이렇게 계속 올라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지금 이게 이제 오늘 간밤에 나왔던 7년물 국채에서의 흐름인데 최근에 5년물, 전거래를 5년물 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30년물짜리 했거든요. 네. 전부 다 국채가 호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막 0.4 정도? 3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뭐 국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소비가 이 자국 내 70% 이상이 좀 소모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많이 사준다라는 점은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토탈 금액 보이시겠지만 이 금액 자체가 낮지 않거든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1100만 이상이 지금 국채가 2주 사이에 풀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 정부가 돈이 빵빵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또 우리가 기억 한편에서 쫙 뒤로 밀려놓은 게 뭐냐면 옐런 장관이 지금 뒤에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시의 강력한 힘이 뭘까요? 유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이제 K증시. 다 K증시, K증시로 오기 전에, 여기에 먼저 훈풍이 돌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요번에 토론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지고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9월달에 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의 뭔가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를 위한 자금들이 계속 풀리고 있다라는 것은 증시가 이게 조정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되게 이상한 기운을 포착을 해야 되고 오히려 매수 타점을 굉장히 세밀하게 잡아서 모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정이 길면은 안 된다는 얘기는 조정이 길어지면 우리에게는 땡큐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게 호재가 호재구나. 이 국채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져서 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걱정할 만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순간 시장을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사야 되나? 너무 사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고. 때마침 환율도 좀 떨어졌죠. 네, 그렇죠. 환전하기도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 왔다. 어제 오늘 좀 빠졌으니까. 네, 시나리오가 이게 막 팍팍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쨌건 특징적인 섹터 종목 보신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당히 조금 뭐 집중적으로 본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산, 뭐 해운, 금융, 음식료,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인데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쪽이 오늘 또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산업군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집중이 되는 산업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뭐 전거래일까지 수급 기조 한번 딱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소부장도 비슷해요. 물론 이제 수급 자체가 반도체 대형주로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비슷한 거죠. 반도체 대장주들은 오늘 좀 쉬었잖아요. 근데 소부장들과 이런 유리기판 쪽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게 죽지 않았다. 돈이 다른 데로 돌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해운주랑 음식료 부분에서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뭐 세밀하게 다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오늘 SCFI 지수 다들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3,500도 뚫고 3,700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런 산업군과 상당히 좀 연계성이 있는 이 부분인데 운임지수가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풀어볼게요. 운임지수가 우리가 한번 굉장히 강했을 때를 우리가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 네네네. 예, 운임지수가 SCFI 지수가 1000선에서 무려 5000선까지 넘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3700선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HMM이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분할하고 해서 지금 가격 시총이 이게 싼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때 운임지수가 5000을 갔을 때 실적이 정말 조 엄청나게 단위로 막 그냥 팍팍팍 찍혔잖아요. 찍히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뭐 했어? 성과급 파티하고 막 난리 나서 와 우리 직원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테슬라 엄청 갔었을 네, 때니까 흠슬라라고 우리가 흠슬라라고 불러서.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정말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운임주들이 지금 거의 안 움직였어요. 바닥권에서 진짜 쬐끔 올랐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운주를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유는 이게 홍해 사태가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야. 뭐 전쟁 끝나면 금방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운임지수가 이게 연초에 한번 샥 올랐다가 또 한번 많이 내려갔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니까 이거 뭐 전고점에서 빠질 거야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음모론적으로는 네. 매집했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이제 캔들 보시면 좀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게 네.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거에 공부를 해본 적이 있고 또 시기가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흠슬라로 재미 보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거의 국민주였기 때문에 네. 예, 다들 한 번씩 재미를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 생각은 있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뉴스를 찾아보면은 다들 단기적이라고 하니까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막 고가권 막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내 이제 전 세계 2등 회사인 머스크사가 원래 영업이익 전망치가 마이너스 10억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플러스 10억에서 30억 불로. 그 얘기는 즉슨 그 회사가 그래도 글로벌 2등 회사인데 영업에 대한 전망치를 확 뒤집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당분간은 좋을 확률이 돌아섰다. 그렇죠. 그렇죠.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운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죠. 자, 오늘 주가 보시면 뭐 STX, 뭐 그린로직스라든지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흥하해운 네네. 급등 나왔어요. 네. 페노션이랑 HM이 조금 올랐거든요. 네, 조금 그럼 올랐죠.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뭘 사야 될까? 덜 오른 거 살까? 네, 덜 오른 거 살까? 보통은 아니면은- 덜 오른 거 사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지금 급등 나온 종목군들 물론 차트적도 괜찮고 뭐 흐름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과거에 그런 종목군들이 더 많이 갔을까요? 아니면은 HMM이 더 갔을까요? 흠슬라, 테슬라를 붙였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엄청나게 굵직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변압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다른 산업군들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왜 대장을 사야 되는지, 왜 산업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을 사야지 결국에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요걸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반도체도 보세요. 뭐 제주 반도체도 텐베거 나오기도 했고 물론 되게 많이 가긴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눌렸잖아요. 네. 그럼 고가권에 사신 분들 다 박살났어요. 물론 대장주를 산다고 박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가 지금 HBM 사실 대장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사신 분들 중에서 지금 손해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최근에 완전 고가에서 사신 뭐 그 몇 거래 빼고는 다 수익이에요. 네네. HD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머지 뭐 LS라든지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있지만 대장은 일단 어쨌든 그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 사셨으면은 손실 없이 지금 계속 다 수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펀더적으로 산업적인 사이클이 왔을 때는 그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실적 데이터들이 찍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네. 변압기. 네. 요 5개가 작년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가 전환돼서 2280대 후반부터 현재 순간까지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산 산업 리스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재밌는 게 실적도 나와요. 네. 실적이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산업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수출 지역도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올라갔었던 산업군들도 비슷하죠.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인데 금융주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밸류 프로그램에서 뭐 KB금융 같은 거 대장이었잖아요. 걔 네네. 샀으면은
손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주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지만 만약에 내가 금융주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 종목으로 들어가시고 포트를 세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오늘의 산업군들의 상승 기조가 나온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지금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음식료도 그렇고 다 해외발 이슈가 있었던 거죠. 운임지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고 오늘 음식료에서는 풀먼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아마 두 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유명 TV 프로에서 이제 공중파죠. 공중파에서 만두를 먹는 이 CJ 제일제당 거에 만두를 이제 먹는 그런 프로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풀먼 뭐 CJ 제일제당 뭐 급등 특히나 풀먼이 급등이 나오긴 했고요. 네네. 풀먼은 플러스 알파로 김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일본이랑 김밥, 예. 김밥김인데 일본이랑 중국 쪽에서도 지금 생산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에 대한 이 생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풀몬이 그쪽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몬이 또 같이 움직인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만두, 우리가 냉동김밥 이런 전방위적인 것들이 다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해외발 이슈,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 네네. 그리고 공급량에 대한 여전히 좀 이벤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벤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산업군들만 사실 잘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해운주는 조선 안에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산, 조선, 금융 이거 이제 자동차 쪽이랑 저폐비ral 들어가고 음식료를 이건 깍두기니까 요거 빼고는 보면은 다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군들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렇게 종목군들이 상승 종목 수가 많은데 왜 지수가 안 올랐을까? 이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외국인 수급인 종목군들이 움직였지만 대장주인 반도체가 안 움직이면 일단 지수는 안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반도체가 쉴 때 역시나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어 있었던 쪽으로 잘 분류를 해보니 나머지 각각의 산업군들도 있지만 이쪽으로 집중이 됐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산업군들로 포트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수가 2,900, 3,000을 가도 아마 소외를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뭐냐? 다 고가예요. 다 고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네, 내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두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비싸다라는 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그래 그 얘기는 이제 밸류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데 네. 이 산업군들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뭐 PER 수준이 비쌀 수 있지만 향후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PER이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시면은 지금 매수매도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손이 안 나간다면 철저하게 관망을 하시고 현금을 모으고 계셔야 된다. 이게 포드 실적을 한 2년치 보통 선반영을 그쵸? 예, 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도 비싼데? 한 생각이 좀 드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죠, 있죠. 예. 뭐 HD 현대일렉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 다음 게 나오면 또 이게 지금 계속 찍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많이 올라왔다? 이게 너무 올라왔다? 너무 비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추세를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 섹터 내에서 조금 덜 오른 그리고 좀 싸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샀다가는 또 덜 오를 것 같은 불안감. 안 가죠. 그렇죠. 잘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음식료로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딱 되세요. 왜냐면 자 보세요 농심 뭐 삼양식품이 한참 갈 때 뭐 농심이와 같이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갔지만 나머지 음식료들 뭐 삼양식품 이렇게 갔으면 업종 PR 맞춰야지 우리 PR 너무 낮아라고 해서 샀었던 종목분들 삼양식품 오른 거에 반에 반도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슈가 있고 확실하게 넘버가 나오고 확실하게 수급을 당긴 쪽에서만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저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상단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후발주자를 찾을 때는 상단에서의 동력이 끝났을 때 후발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잠깐. 근데 항상 그러다가 만약에 산업이 꺾이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왜 1등주 사라고요. 1등주가 3% 빠지면 3등주는 10% 빠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1등주가 10% 올라갈 때 5%도 반등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멘탈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할 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낮은 위치에 있다고 이게 안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들었죠? 아침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맨날 그 신고가 얘기하고 이러면 네. 그렇게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거 밑에 있을 때 얘기 좀 하지 뭐 이런. 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쏠림 현상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 자체를 뭔가 불합리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네. 심리에는 그걸 내가 초반에 들어갔으면 이게 되는데 중간 혹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 납득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야 본인을. 그렇죠. 하여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쏠림은 계속된다면 네. 지금이라도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 시기를 잡고 투자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들은 이제 트레이딩 스킬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싫으시고 산업의 사이클을 타고 싶으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뷔페로 치면은 2시간짜리 뷔페 중에서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어요. 네네. 나머지 30분 사이에 내가 식사를 충분히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대신에 좀 급하고 날렵하고 네. 선별을 해서 먹어야겠죠. 네, 네. 내가 먹으려는 음식을. 좋은 비유입니다. 네, 근데 내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음. 난 오늘 파인애플도 먹어보고 뭐 이제 샐러드도 좀 먹고 천천히 시동 걸어볼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선별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 주도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산업군에서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돈을 계속 모으시면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어이구 주식 이제 어떡하지? 어이구 지금 들어가서 물렸어요. 막 이런 얘기에서 막 곡소리 나올 때 고를 때 들어가시면 그때는 뭐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에요. 그때는 그렇죠. 뭐 레버리지 ETF 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많이 눌린 거 대형주 아무거나 사시고 그냥 여행 한 3개월 다니다 오시면은 계좌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보는 거지 높다고 수익 안 나는 거 아니고 그러면 그렇죠. 엔비디아 사면 안 되죠. 맞아요. 엔비디아 계속 가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을 명확하게 잡고 보시지 않으시면은 지금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매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스킬이 부족하시다면 조금 참고 현금을 모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내가 괜히 싸우기 힘든 시장에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냥 보내주고 좀 기다리면 다시 내가 편안하게 싸울 시장 오면은 그때 열심히 패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못 참지. 잘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냥 손가락 실수로 사버리고 또 물려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참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게 왜냐면 문제는 내가 빠지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알고 얼마나 빠질 거라는 걸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면 그걸 기다리는데 역시 모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거든. 그렇죠. 더 오를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언제쯤 그러한 어떤 일들로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받는 큰 조정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PC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 PCI나 뭐 CPI를 네.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뭔가 부서진다거나 저는 좀 실업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상태가 4.0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실업률이. 근데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조금씩 확장이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버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용이 탄탄한 게 금리에 대한 인하를 못하는 요인으로 되지만 지금 이제 경제 자체가 부러지는 뭔가가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장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이게 어쩔 수 없이 부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나머지 산업군들이 다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대선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뒤에서 돈을 푼다라는 형님 거나 한 방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9월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9월이면은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해야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시간 좀 끌고 뭐 뉴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장 좋아졌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11월에 하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모두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안 나오면은 그런 것도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중요한 꼭지들만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우려를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내려왔던 이 하락장은 네. 당분간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네. 뭐가 됐던 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오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일시적인 하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네. 코로나 때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네. 뭐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급의 뭔가 진짜 나쁜 얘가 일이 현금 있으면 나쁜 마음을 갖게 돼. 월드워 3가 나오던지. 네. 지금 제 친구랑 통화하면 그 친구는 지금 현금만 계속 쌓고 있거든요. 전쟁.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네, 세계전쟁 3차 대전 안 터지냐고 맨날 그 소리를 근데 해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기다릴 땐 잘 안 오니까 네. 지금이라도 일단은 좀 플레이 하시다가 뭐 손절라인만 잘 잡고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환율이 좀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건 자 다음 주 월요일 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 좀 정리해 네. 주시죠. 일단은 뭐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우리 지표들은 일단 한 번씩은 좀 건드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7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기반이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가 오픈이 됐고 그 다음번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이던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런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목표 주가 200달러가 2번이나 나왔는데 그런 거에 강력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파생에서 일단은 선물이 지금 누적 2조를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뚫어주게 되면서 증시의 고가를 한 번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나머지 산업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아마 지난주에 살 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인가. 산업인가, 잘 나오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가니까 1일에 또 이제 월간 수출입 데이터가 또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20일까지의 데이터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10일 동안에 또 어떠한 변화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에서만 사실 큰 변화만 없으면 아마 다시 한번 화장품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도 또 나올 수 있죠. 왜냐면 한 이 10일 사이에 또 데이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열심히 좀 째려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의 데이터가 바뀌는 걸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달에는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20일까지는 좋지 않아요. 만약에라도 데이터가 좋아지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목표 주가가 40만 원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자리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뭐 바뀌고도 한참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될 수 있고 그렇게만 해도 뭐 현대차에서 뭐 15% 20% 상방이 열리는 거니까 네. 어유 그럼 뭐 벌써 계좌는 훈훈해질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요즘 보면은 전력주도 그렇고 화장품주도 그렇고 장중에는 올라가다가 다 밀리는 모습.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방산이 됐든 뭔가 하여튼 좀 주도주가 예전에 그 주도주들이 좀 힘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는 큰 스트림을 잡지 않으면 큰 물줄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세고 수주도 잘 받고 있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면서 이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조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제가 여기 맨 밑에 투자 성향만 맞는다면 점점점점점을 달았거든요. 이것만 맞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이 아마 탑3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조선이 벌써 조선이 좋대요 이런 얘기 들은 지는 벌써 몇 년 됐어요. 됐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그 좋아요라고 했었던 그런 배가 인도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장부가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한번 붐이 딱 올랐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2020년, 그래서 IMO 2020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국제회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환경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배의 수요가 늘어나느냐? LNG선, 암모니아선 같이 좀 친환경적인 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도크가 26년, 27년까지 꽉 찼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좀 치고 올라오고는 있는데 우리 도크 비면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이제 싹스를 또 했거든요. 근데 이 LNG선이 향후 2050년까지 계속 가면은 얘도 갈아야 됩니다. 얘도 완벽하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선에서 떨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로 가야 되냐? 무탄소로 가야 되는데 무탄소가 되는 게 지금 제일 유력한 게 암모니아선이거든요. 그건 기술력이 더 좋아야 돼. 우리나라도 아직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LNG선보다 더 비싼 암모니아선에 대한 수주를 우리나라가 또 싹쓸이를 하겠죠. 그러면 LNG선으로 훈풍이 나왔었던 그 조선업의 흐름들이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PC선, HD 현대 미포조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PC선에 대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번에 HD그룹이 또 4조 이상의 컨테이너선 수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이 바뀐 거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받고 있다라는 거. 게다가 MRO 이슈 있죠. 네. 그 다음에 내년까지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군함 이슈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붙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되는 그 가치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월봉산 역별에서 정배열이 나오는 산업은 봐야 됩니다. 이게 조선이 15년 만인가요? 거의 그렇지. 15년 만에 드디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에 한번 조선업에서 진짜 빅사이클을 누려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얘기가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는 좀 아실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산업의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 성향이 아니시면은 어쩔 수 없이 보내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거에 좀 자신이 있다. 나 사고 안 보는 거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담아 놓으시면 한 2년, 3년 주면 저 평단 이만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어깨 으쓱 정도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따로 이렇게 탑픽은 없으시고 그냥 뭐 어떤 종목이든 괜찮아요? 조선주? 저는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에서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 톱픽입니다. 왜냐면 현재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선에서 수주를 3사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요. 또 비상장이죠. 현대상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에서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을 지속적으로 토픽으로 좀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조선 중공업들 중에서요. 포드 실적 생각하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것들은 찜찜하거든요. 너무 지금 너무 다 땡겨놓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산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